미국 증시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상원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인텔, 알코아 등 주요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 잇따르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8% 올라 1414에 마감됐습니다.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 유럽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종목인 인텔과 알코아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점도 호재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2% 내외로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 정례 회의를 앞두고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1.2% 내린 배럴당 72달러 47센트에 마쳤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무파업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노사는 한 해 동안 파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15년 만에 다시 무파업을 기록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다우가 0.8% 올라서 1414를 기록했는데요. 달러화가 반등했지만 알코아와 인텔에 대한 매수 추천이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보 개혁 법안의 상원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다우가 상승 마감했네요. 예, 지금 다우 지수 및 양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유지에 따라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장중 나왔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으면서 다우 지수는 0.83%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5% 그리고 나스닥 지수 또한 1.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도 강한 모습 보인 가운데 그중 특히 나스닥 지수가 전일 급등 이후에도 오늘도 1% 넘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얼마나 더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관망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1250선 내 부근에서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계속적인 추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1500선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타 다른 기업들의 주요 투자 은행들에서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등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중 차트 흐름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한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결국 상승한 이후 1450선을 찍은 이후에 다시금 기간 조정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가면서 0.83%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알코아와 인텔 등의 매수 추천이 잇따른 것이 큰 호재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우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도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3D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나스닥도 약 한 1.17% 올라 2237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하기 전부터 강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전미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5%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좋게 나왔죠? 예, 지금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나왔던 전미 활동 지수가 시장에서의 장 초반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다시금 또 단기 상승 이후 꺾일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결국 11월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32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로 기조로 다시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미 활동 지수가 3개월간의 하락세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11월 산업 생산은 증가한 반면에 판매와 소매 지표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경기 회복 기조로 전환돼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부분은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의 개선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가 다시금 또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를 한 11월 미국의 전미활동지수 3개월간의 하락세를 끝냈다라는 일단 호재를 안고 뉴욕 증시가 출발을 했는데 알코아와 인텔에 대한 매수 추천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매수 추천을 했는지요? 예,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알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중 확대로 지금 시장에서의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알코아 같은 경우 7.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모자이크 같은 경우 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북미 지역의 대형 비료업체인 모자이크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바클레이즈 캐피탈에서는 인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발표가 다우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휴먼 지놈 사이언스라는 기업 또한 이제 그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금 주요 투자은행들이 발표를 했던 기업들이 원자재 관련 업종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이제 제약 업종들까지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이제 매수 추천 보고서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종목인 알코아, 인텔에 대한 매수 추천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 등이 이어지면서 역시나 이들 종목이 올라 다우의 큰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M&A 소식이 있었는데 제약주에 대한 활발한 M&A가 감지가 됐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약주들의 M&A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군인 하이자그룹 그리고 이제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 아반티스가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M&A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제약 업종들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노피 아벤티스 같은 경우에 채텀을 1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소비자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채텀 같은 경우에는 19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인수 가격이 주당 93.50달러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채텀의 전일 종가로 봤을 때 69.98달러였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30% 이상 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텀 같은 경우 이제 헬스케어,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대표 품목을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번 사노피 아벤티스가 이번 채텀을 인수함으로써 소비자 부분 쪽으로도 더욱더 큰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이자 같은 경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기술을 인수하는데 1억 불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업체인 에서시스로부터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법을 1억 1,1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M&A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의 인수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기대감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부사이러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테렉스의 채굴 사업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사부 또한 GM의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M&A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M&A가 이러한 기업들 간의 M&A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M&A를 주도했던 투자은행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한 호재 또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의 M&A가 참 눈길을 끌었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헬스케어 관련 부문에 대한 호재는 이 밖에 또 있었습니다. 이 상원에서 건보계약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보주가 오히려 강세로 마감이 됐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의료보험 개혁을 놔두고 이제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이러한 의료보험 개혁이 시장에서 악재로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왔었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서 악재는 선반영됐었고 이러한 의료보험 개혁안이 예상보다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정부가 의료보험 업무를 맡게 되는 공공보험 대안을 다른 하나로 대체하겠다라고 합의를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보험 업무를 맡는 대신에 민간 보험사들이 비영리 보험 업무를 진행시키고 정부가 이를 감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간 보험사들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의료보험 개혁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개혁안을 처리함으로써 시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보험업종들의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GE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 개혁안 때문에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부담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앞서 살펴봤듯이 M&A 관련 주식들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매수 추천을 받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했고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폭설 때문에 쇼핑주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인해서 홀리데이 쇼핑 시즌은 이번 폭설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소매 관련 주식들도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전미활동지수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했었다 얘기를 했었는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입에서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요? 예,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기에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돌면서 시장이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결국 지금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긴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러한 불식에 대해서 조금씩 점차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또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표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성장률이 3에서 3.5% 수준이 될 것을 기대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계속적인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이 1% 더 이상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어제 가장 많은 호재들, 기업 간의 호재들도 많았었지만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이런 언급 또한 시장에서 계속적인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강세로 장 마감하는 데 힘을 보탰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연말이니까 말이죠. 내년 증시 전망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에서 내년도 세계 증시가 20% 주가가 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같은 전망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멜린치 같은 경우는 내년 세계 증시에 대해서 20%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연말인 만큼 주요 기관들에서 지금 계속적인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세계 증시가 20% 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기업들이 내년 초 고용을 재개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계속적인 활동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실업률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랠리 속에서 여타 다른 국가들도 반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은행들 또한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세로 지켜보아야 된다는 게 좀 더 큰 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성장률이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내년 세계 증시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더 될지는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바탕에 일단 내년도 경제가 미국의 경우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놨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역시 일단 내년도 세계 증시가 중국의 랠리에 힘입어서 그리고 실업률이 개선되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어떤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는지 일단 간밤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렇다 할 만한 지표 발표는 없었는데 말이죠. 일정을 한번 챙겨볼까요?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GDP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주택 가격 지수, 기존 주택 매매 등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 가격 지수와 기존 주택 매매에 따라서 부동산주들의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느냐가 시장에서의 또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개인 소비가 늘어나야지 소비 관련 업종들의 매출도 늘어나고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얼마나 더 큰
힘을 보태주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 예상치와 과연 얼마나 더 상회할지 하회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는 주요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유럽 증시 쪽 그리고 상품 시장 쪽 얘기도 한번 마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유럽 증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폭설과 한파로 휴가철에 교통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 시장입니다. 근데 에너지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제 어제 같은 유럽들 대부분 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1.8%, 프랑스 2%, 독일 1.7%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1% 넘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중심에 있던 것은 원유 업종의 강세로 상승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폭설로 인해서 지금 냉파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와 원유 소비 그리고 이제 석탄이나 이러한 쪽에 원유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이러한 원유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또한 유럽권의 애널리스트들 또한 알코아와 인텔에 대해서 지금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업종들의 강세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또한 유럽 증시 또한 미 증시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 증시의 상승과 유럽 증시의 상승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유가는 사실상 떨어졌죠.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유가가 지금 얼마 정도에 끝이 났는지요? 예, 유가 같은 경우에 1.21% 하락한 72.47달러의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원유 업종들의 강세는 보여주었었지만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투기성 자금이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지금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지금 80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75불대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유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금값 또한 1.4% 하락하면서 온수당 1095.40달러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시장에서 원자재 쪽에서의 자금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엔화 강세 기조로 엔화 대비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을 되면서 오늘 열리는 아시아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흐름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오펙의 총회가 바로 하루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생산량을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펙 관련 모멘텀은 크지 않았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보다 자세한 전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지혜 지점으로가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달러화가 강세를 여전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아 그리고 인텔 호재로 일단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 장은 어제 나흘째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이젠 1640선까지 후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마지막 종가를 본다 이러면은 조정을 본 것은 맞습니다만은 장중 저점 대비로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 낙폭을 상당히 줄였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장 에너지는 강하다, 견조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인텔의 투자 등급 상향,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장중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 우리 증시를 분석해 보면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부 악재보다는 이제 내부의 수급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커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자체는 그동안의 이제 에너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연말 랠리에 의한 하나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장중 흐름이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줄이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수 차트상 21선이 계속해서 견조한 지지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오늘을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변수는 이제 전일과 마찬가지 증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 우리 증시 기술적인 21선을 위해서 저점을 올리는 견조한 일봉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은 저점을 크게 낮추지 않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점은 마이너스 5포인트에서 1639포인트이죠. 그 부분에서 형성되면서 종가상으로 전일과 비슷한 지수 흐름의 음봉이 발생한다면 현 국면은 시간 조정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변곡점은 다시 내일로 이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함으로써 우리 증시 우호적인 차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일봉의 패턴이 저점은 마이너스 5포인트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고점이 양봉을 형성하면서 종가상 지수가 5일선을 안착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격 매수의 흐름도 생각해봐야 되는 변곡점이 임박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이기 위해서는 대외 변수, 즉 이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크게 우려할 만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평이한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 선물 강한 공격적 매도 없이 보합선에서의 등락을 보일 경우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 강한 프로그램 매수 유발할 수 있는 선물 순매수 확대 모습을 보인다면 의외로 강한 흐름의 지수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한 만큼 이러한 부분은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의 변수는 일단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 장중의 선물 옵션 시장의 변동성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선물 시장 동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1630포인트 정도가 위치해 있는 21선은 좀 지지가 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증시가 오늘 양봉을 그리느냐 혹은 음봉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장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눈치껏 잘 보고 있다가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시장 전일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조심스럽게 매수 전략을 취하시되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깨질 때 또는 5일선을 기술적으로 안착 실패할 때는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일선 안착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안착 성공할 때는 적극적인 매수 플레이로 전환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쪽과 이제 증권 업종을 핵심 업종으로 외국인 순매수 확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매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울러 전일 증시에도 나타났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대비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시장이 코스피 시장 부진 속에서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종목과 코스닥 테마 종목의 수익률 게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쪽의 매매 전략, 리스크를 확인하면서 비중 조절 차원의 매매를 권해드리겠고요. 아울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테마는 LED 테마와 그리고 와이브로 그리고 핸드폰, 부품주 테마 이런 쪽과 그리고 내년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3D TV 테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침의 전략도 꼭 필요하겠다라고 세부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는 신원이라는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또 뭐 전기전자, 증권업종,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 수급 붙는 종목들 보자라고 이제 대형주 쪽에 조금 더 중기적인 어떤 안목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자라는 차원의 전략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대형주 쪽에서 좀 볼만한 종목은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엣지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과 이제 실적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좀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GS입니다. GS는 지주회사죠.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2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GS 칼텍스가 상당히 부진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주회사 성격의 이러한 GS가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 주가는 이제 약 40% 할인거리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일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타는 다시 말씀드리면 슈팅스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물량벽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우호적인 흐름 이런 거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수 접근이 32,150원 전일 종가 부근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봐야 좀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밴드,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주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0원에서 37,000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보죠. 32,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셨다 이러면은 3만 원 정도 수준, 3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보유하셨다가 이 부분이 깨지면은 어느 정도 손절하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실적 그리고 기술적 차트상으로도 매력적인 지주회사 GS 얘기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재정위 조세 소위가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에 2013년부터 거래세를 도입해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본 세율을 0.01%로 낮춰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지만 증권업계는 국내 파생 상품 시장의 재앙이라며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이자 기회산업이라면서 집중 육성을 주문했습니다. 또 순수 우리 기술에 의한 원자로 개발을 몇 년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어제 통계청이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를 냈는데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8% 정도로 우리 사회 불신의 팽배함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진통 끝에 도출된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보죠. 자,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13년부터 파생 상품에 거래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기본 세율은 0.01% 이렇게 사실상 국회에서 확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어제 합의한 내용인데요. 이 파생 상품 거래세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을 0.01%로 하고요. 오는 2013년부터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이제 조세 소위를 통과를 했으니까요.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또 법사위 논의를 거쳐서 이제 연내 본회의에 통과가 될 예정. 가장 중요한 이제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나머지 절차는 조금 형식적인 절차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결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물론 세율을 조금 더 올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요. 증권업계의 반발을 고려해서 좀 세율을 낮췄다는 것이 이제 국회 조세소위 측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또 탄력세율을 두기로 해서 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이 파생상품 거래세율이 0이 되는 그런 안전장치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제 파생상품 거래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이제 금융위원회,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다소나마 유감이라는 이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금융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이 제도 도입은 이제 외국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좀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니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유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현재로서 아직까지도 이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나서는 것은 조금 더 좀 앞설 필요가 굳이 있었겠느냐, 이런 입장을 이제 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탄력세율이라든지 이 도입 시기 등을 좀 저울질을 한 것 등은 그나마 좀 안전장치를 도입했다는 면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라는 점이라는 점은 또 분명히 했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 유럽에서도 뭐 토빈세를 부활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도 2013년부터 파생상품 거래세가 거의 도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뭐 세율이 0.01%, 일단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업계 파생상품 시장에는 아무래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현물 주식에 있어서는 이미 뭐 거래세가 오래전부터 부과가 되고 있고요. 뭐 0.5%가 가까운 그러한 거래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파생상품 거래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고, 또 반대로 이 파생상품 거래세 이번에 적용되는 0.01%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시장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규모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붙게 될 경우 이 거래 비용이 늘어나서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 전체가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현재 업계에서는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세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파생상품 거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작은 이익이 굉장히 민감한 거래인데다가 또 회전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거래세라는 게 한 번 거래가 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처럼 이 회전율이 활발한 상품인 경우에는 그만큼 세율의 부담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래세가 부과가 되면 그만큼 이제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것이 또 이어질 경우 현물 거래까지도 좀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좀 우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바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제 경쟁 시장으로 세금이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장으로 이제 파생상품 거래가 빠져나갈 경우 우리나라 시장 그만큼 급격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파생상품 개발도 줄어들어서 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증권시장 투자의 다양성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파생상품 거래세 말고도요, 다른 세제 개편안들도 어제 이제 윤곽을 슬슬 잡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일괄 타결을 좀 모색을 했었죠. 뭐 법인세, 소득세, 임투세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또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지난 8월 말에 이 세제 개편안을 만든 이후로 또 이제 국회 내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2월 말에 가까워 오면서 하나둘씩 좀 타협점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여야 간의 이 강력한 대치 속에서 사실상 준예산 편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일각의 뭐 최악의 우려까지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오는 이 세제 개편한 경우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간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하나둘씩 좀 이 세제 개편안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크게 좀 소득세 부분을 좀 일단 언급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좀 감세가 미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세 표준 8,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현행 35%인 이 세율이 내년까지 현재 이제 적용이 받을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이제 법인세는 지난해 마련된 대로 이 정부 원안대로 이제 시행됩니다. 과세 표준 2억 원 초과세율에 대해서는 20%로 세율을 인하를 해서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초 이제 정부가
올 들어서 이제 없애기로 한 것이 바로 이제 임시투자세 공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있어서도 많이 저희가 다룬 바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2009년 12월 30일 올 연말을 기준으로 일몰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함으로써 이 사실상 임시투자공제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많은 부분 특히 이제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 장기주택 마련저축 공제 같은 경우 일단은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좀 축소를 해서 오는 2013년부터는 좀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으로 좀 최종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이 급여의 25% 초과 액수에 대해서 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공제율을 좀 다소나마 좀 줄여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지경부, 방통위, 그리고 중기청,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데 지경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말이죠.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지식경제부와 또 방송통신위원회, 이 중소기업청, 좀 실물 이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언급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인류 공통의 위기와 관련을 해서 이런 위기 사업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산업 바로 원자력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또 오는 2015년으로 설정된 이 원전 기술 자립화 목표를 조금이라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좀 원전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코펜하겐 회의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좀 책임감을 좀 부여를 받게 됐고요. 네. 또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온난화에 대한 대응 산업으로서 원자력 산업을 지목을 한 것이라 그만큼 좀 많은 관심을 좀 끌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자 또 원가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인 친환경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오는 2015년에 설정한 이 기술 자립화를 조금 몇 년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지식경제부는 어제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내년 5% 성장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 전력 산업이라 또 항공 산업, 또 방위 산업이라 플랜트 산업 등 이 차세대 수출 산업을 육성을 하고요. 또 신성장 동력 사업 투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경부가 내년도 5%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원자력 부분 그리고 항공, 방위산업, 플랜트 모두 차세대 수출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부처별 업무 보고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좀 차세대 수출 산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항공 분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내년 네. 상반기 중에 이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을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또 10대 핵심 항공 기술을 선정을 해서 오는 2019년까지 이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라든지 LED 산업, 또 로봇 산업, 방통 융합 산업 등 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 내년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 이 지상파 심야 방송을 좀 허용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방송 사업자에게도 이 통신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일자리 창출 목표가 약 20만 개라고 정부가 이미 밝혔는데요. 이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약 18조 원 규모의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대대적인 창업붐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중기청이 좀 주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누구나 집에서 직접적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 대법원과 또 국세청 등 이 이른바 7개 기관의 전산망을 연결을 해서 이 창업 절차와 서류 절차를 좀 더 간단히 온라인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창업 간소화 절차도 앞으로 추진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내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각 부문별, 부처별 내년도 업무 보고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사회상을 반영한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른 사람을 믿는 정도, 신뢰도가 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 사실 남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신뢰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이제 사회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타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28.2%에 불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 19개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제 국가별로 이 OECD 통계 조사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 남을 믿는다라는 답변이 68%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뒤를 핀란드와 호주, 또 우리가 뭐 남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뭐 개인주의가 또 팽배하다고 하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영국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굉장히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이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회 참여 수준 같은 경우 미비한 점 역시도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신뢰도 측면과 연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호주나 스위스,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적 모임이라고 하죠.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동문회라든지 동창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여전히 이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의지하는 사회다라는 점 좀 더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통계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남성 3명 중 1명, 여성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라는 통계였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암 발생률을 산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암 발생자 수가 2007년 기준으로 약 16만 명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또 해마다 암 환자가 늘어나고 특히 또 여성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뭐 별로 반갑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좀 종류별로 살펴보면은요, 이 남성 같은 경우 이제 전립선 암이 많이 늘어났고요, 여성 같은 경우 유방암 증가 속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암 자체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 초음파 진단이라든지 암 조기 진단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암이 좀 빨리 발견되고 있다. 과거에는 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암들이 좀 이 통계에 잡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또 일정 정도는 또 눈길을 끌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지만 전체 암 환자 비율을 보면은 위암이 전체 암 발생자 가운데 16%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갑상선 암이라든지 대장암, 폐암 등이 이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간밤에 있었던 뉴스 중에 아마 가장 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파업 없이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무려 15년 만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어제 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이 무파업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잠정 합의된이 찬반 투표가 가결이 되면은 이 노사는 올 한 해 동안 파업을 한 차례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무파업을 기록했던 지난 1994년 이후 무려 15년 만에 다시 무파업 임금 협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임금은 동결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이 타결 일시금 지급 등이 포함을 해서 이 노조 1인당 평균적으로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현대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 없이 이렇게 임금 단체 협상,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같은 타결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87년 노조 설립 이후로 현대차가 지금까지 한 해 거의 매년 파업을 해왔고요. 또 이것 때문에 지난해까지 이제 지금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약 112만 대의 생산 차질, 또 11조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조로서는 이제
이제 이 앞으로는 좀 과거와 같은 이 무분별한 분규를 지향을 하고 또 조합원 권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서 올해 이제 임단연부 파업 협상이 또 다른 의미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파업 전 단계인 이 조합원 찬반 투표도 없었고 또 파업 결의마저도 없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완전 무분규를 실현했다는 점, 좀 우리 좀 노사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획기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조합원들로서는 임금 손실 없이 실질 소득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고요. 또 회사 역시도 이 그동안 파업으로 인한 이 막대한 파업 손실과 또 실추됐던 대회 이미지를 좀 복구하는 이 회복하는 효과, 또 브랜드 이미지 상승하는 또 무형적인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알코와 인텔의 매수 추천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8% 올라 1414로 끝이 났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미 산타 랠리가 시작된 분위기인데 나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코스피는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요.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